우리 제1회 생명사랑 목회 포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자살 예방 활동에 대한 고찰과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이재성 사관님의 멋진 논찬이 잘 차려진 한식 밥상처럼 아주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 원장님 발제하실 때 우리 환영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강의를 많이 하긴 하지만 아마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떨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첫 번째 제가 자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훌륭하신 분들이 더 훌륭하신 분이 만약에 발제자로 있었으면 목사님들이 여기 구름같이 모였을 텐데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은 제가 자원을 했던 것은 그래도 앞으로 생명사랑 목회 포럼의 어떤 방향을 좀 목사님들께서 좀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활동해 왔던 자살 예방의 흐름을 좀 알고 계시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원을 해서 첫 번째 발제자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발제하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1시 안에 이렇게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제 순서는 우리나라 30년간 자살률 추이 그리고 자살 예방 활동을 우리 생명의 전화가 시작됐는데 시작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1차, 2차 자살 예방 국가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요. 3차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한 거 그리고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운동 기구의 발족,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 예방의 과제와 전망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자살 예방을 위해서 30년간의 자살률 추이입니다. 1987년부터 2016년도까지 2017년께 좀 빠지긴 했지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90년대 초반까지는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자살률을 체크를 하는데 10만 명당 기준으로 7, 8명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됐죠. 이제 뭐 무역 대국이 되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자살률이 7, 8명이었다가 31.7명까지 2011년도에 10만 명당 31.7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잦아들고 있는데 지난해 발표된 통계 자료,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24.3명까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네. 자, 이런 7, 8명에서 24명까지 거의 이제 3배 이상, 4배 정도 자살률이 증가가 된 거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자살률은 더 급증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아마 목사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연령대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좀 뭐 거의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죠. 순서대로 좀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이 연령대가 80대입니다. 70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가장 많이 자살하는 분들이 이제 70대가 제일 많이 자살을 합니다. 10만 명 기준. 그리고 나서 다음이 이제 80대, 60대, 50대, 40대 이렇게 되는데 60대 이상이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인구가 적으니까 자살률이 더 높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보면 외국의 노인 자살률과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높습니다. 어느 학자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은 제한적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고로 높을 때가 인구 10만 명당 127명까지 이렇게 65세 이상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24.3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31.7명 때 보면 인구 10만 명당 117명이 될 정도로 우리 어르신들의 자살이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니까 지난 2016년도 말까지 자살한 분들을 보니까 약 26만 8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숫자를 30년 동안의 자살자 숫자가 그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30년 동안 5만 명 이상의 자살을 보였고요. 50대가 4만 4천 명, 40대, 30대, 50대 자살자 숫자로 보면 40대가 가장 많은 자살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30대, 50대 이런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26만 8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보면서 26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난 30년 동안 자살로 죽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으세요. 매년 13,000명 이상의 자살자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숫자는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자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26만 명 이상이 자살을 했다는 것은 자살 시도자는 그 10배에서 20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보면 260만 명의 30년 동안 자살 10배가 된다. 자살 시도자가 있었고 자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살자당 6명이라고 합니다. 5명에서 6명, 10명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6배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한 170, 80만 명의 자살자 유가족이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미국도 자살자 유가족이 500만 명이 발생했다는 그런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과 우리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사망 원인을 제가 봤어요. 이게 통계 2017년도 사망 5대 사망 원인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게 죽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암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심장 질환, 또 뇌혈관 질환, 또 폐렴,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자살 원인들이 있는데 10대의 자살 원인 중에 1위가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에요. 보면 제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10대 사망자 중에 30.9%가 자살이에요. 자살로 사망하는 거예요. 10대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서. 20대가 참 이 퍼센테이지 제가 너무 놀랐어요. 20대의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44.8%가 20대가 자살로 죽습니다. 그리고 30대가 36.9%. 그래서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자살로 사망하는 것이죠. 우리 운수사고가 전에는 높았는데 지금 운수사고도 이렇게 자살자보다 높았는데 운수사고,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어마어마하고요.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운수사고는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자살로 인한 사망은 아직도 10대, 20대, 30대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40대 이상으로 보면 이제 다른 이제 암이라든가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40대, 50대는 2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아무래도 자살보다는 이제 다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이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자살이 전체 연령대를 보면 자살이 사망 원인의 4번째, 5번째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90년대 초반만 해도 10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벌써 5번째, 4번째 이렇게 사망을 자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병 분류 체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망하는 분들을 보니까 이제 자살이 24.3명 2017년도에 조금 낮아졌죠. 그다음 운수사고, 추락사고, 나머지 이제 화재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월등히 자살로 인한 사망 외 원인 중에서 이제
질병으로 인한 사망 외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이게 자살로 인한 사망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체 그 지역별로 이제 가장 많이 자살하는 지역이 어딘가 이거를 각 시도별로 이제는 하나의 지도가 나왔어요. 이제. 전체 그 지도가 나왔는데 가장 많이 자살하는 동네가 어디죠?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가 자살을 많이 하고 1, 2, 3위 3년 동안 보니까 1, 2, 3위가 이제 충청남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강원도도 높습니다. 강원도도 1위였다가 2위로 이렇게 돼 있고요. 충청북도도 높고요. 전라북도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위로 이렇게 서울은 15위에 해당. 이제 그리고 여기 뭐 주로 광역시는 제가 왜 이렇게 자살률이 이렇게 광역, 부산, 대구 빼고 10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살률이 낮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인프라들이 많고 또 정신과 의사들이라든가 또 상담 현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강원도 태백에 가보니까 그 태백, 그 정선, 고항 이쪽에 정신과 의사가 정선 같은 데는 정신과 의사가 없대요. 그쪽 그런 진료라든가 의료 체계가 갖추지 못하는 그런 낙후된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목사님 그쪽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잘 보이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지자체별 자살률을 매년 발표하기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그거를 매월 발표를 해서 비교를 합니다. 서로 경쟁을 니네 자살률이 높다 해서 지자체장을 평가하는 평가의 틀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자살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3만 명 이상이었다가 지금 2만 7천 명대로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네. 자살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12,463명, 약 13,000명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자살, 이게 자살인지 이게 사고인지 무슨 죽음인지 모르는 그런 자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죽음들이죠. 그리고 비치명적인 자살 시도자들은 자살자의 10배에서 20배가 됩니다. 그리고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의 3.3%가 된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가족들은 7, 8만 명, 시도자들은 12만 4천 명, 자살 생각하는 분들이 3.3%라고 하니까 한 200만 명까지. 우리나라의 이 자살과 자살 시도와 자살자 유가족과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자살과 관련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통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OECD 국가들을 보게 되면요, OECD 평균이 11.9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OECD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36개 국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동안 지난 13년 동안 우리가 1등을 했거든요. 이게 표준 인구로 해서 조금 다르죠. 10만 명당 기준으로 해서 1등을 했는데 지난해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OECD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우연히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2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2위다라고 이제는 1등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잘해서 벗어난 게 아니라 리투아니아가 들어와서 자살률 2위가 됐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살률 1위의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OECD 국가에서 탈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하튼 이 선진국도 보세요. 영국도 7.5명이고 10명 이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서른에서 다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일본이 어디 있네요. 16.6명.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높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낮아졌고요. 또 우리나라가 23.3명. 왜 리투아니아가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높으냐? 우리나라도 이제 남녀 자살률 비율을 보면 한 2.4대 1 정도 됩니다.
남자가 2.4라고 하면 여자가 남성의 사망률이 높은 거죠. 근데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로 남녀 비율이 제가 보고된 자료를 보니까 6대 1이 되더라고요. 남성들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경제적 위기가 되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남성들이 많이 자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좀 비슷했습니다. 이런 이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자살 예방 조직이 없었던 시기부터 저희 생명의 전화가 자살 예방을 표방하고 시작했습니다. 사실 호주에서 1963년도에 알렌 워커 목사님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됐죠. 호주 시드니에서 한 실직단하고 빚을진 로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토요일날 자정에 알렌 워커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이 애썼지만 그 청년이 호주 시드니의 킹스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스를 틀어놓고 포로만 자취방에서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 청년의 포켓 속에 알렌 워커 목사님에게 보내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경찰이 발견하고 알렌 워커 목사에게 전달을 했죠.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라고 하는 삭막하고 비정한 사회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을 돕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핫라인을 구상을 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걸어왔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교회 실행부를 조직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고 상담을 설치하고 또 거기서 트러블 팀이라고 하는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직접 출동까지 하는 119 구조대처럼 그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기사를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의 편집국장이 그 기사를 취재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 미담적인 사례를 취재를 하다가 취재를 다 하고 나서 신문의 헤드라인을 무엇으로 쓸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크라이스트 망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망토로 이 도시를 보살피자 감사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려고 하다가 전화에 대한 자각을 하고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텔레폰 라이프라인 오픈드라고 이제 전화로 생명을 구하는 서문이 오픈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헤드라인으로 처음 생기면서 라이프라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호주, 시드니,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한국, 사우스아프리카까지 아시아 태평양 연합에서 한 20여 개 국가에서 인터내셔널 조직을 가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생명의 전화. 저희 생명의 전화는 76년도에 오픈이 좀 됐죠. 그래서 한국 최초의 전화 자살 예방 교육, 전국대회, 국제대회, 밤길 걷기, 한강 교량의 생명의 전화 운영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살 예방의 시작을 이제 생명의 전화가 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다 평가를 해주세요. 그런 운동이 이제 그 한국 자살예방협회가 이제 태동이 됐습니다. 이제 좀 더 정부와 구체적으로 상대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전화 이름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도 있는 자살예방협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때 당시 저와 박정철 이사장님, 생명의 전화 전 이사장님, 정신과 이사시죠. 이사장님과 연세대학교 정신과학교실의 이용식 교수, 전우택 교수 이런 그 분들과 같이 처음에 한국 자살예방협회를 창립했어요. 생명의 전화가 창립. 생명의 전화 모든 분들이 발기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총장 역할을 생명의 전화에 해서 이때 당시에 그 김수환 주기경, 김성수 주기경, 김영준, 서영훈 총장 이런 분들이 다 그 같이 협력, 이기춘 목사님, 한성열 선생님도 이때 참여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들과 또 이사장님 알고 있는 분들 처음에 이제 한국자살예방협회가 2003년 12월 18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회가 범국민 생명정정운동본부를 이제 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운동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해서 이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04년 3월 11일 날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이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발족을 해놨는데 발족을 하는 것은 쉬워요. 우리도 이제 이 생명사랑 목표로 발족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를 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족을 했는데 이거를 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중심축들이 여기 회장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로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끝까지 이 범국민 생명정정을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살예방협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계획처럼 이것도 5년 단위로 이제 자살예방 활동을 하자 해서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죄송합니다. 2010년이라고 해서 2008년 이때까지 22.8명에서 10만 명이나 18.2명으로 줄이자. 20%를 감소하자. 뭐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20%를 감소시키고 또 우울증 치료에도 증가시키자. 주로 이제 의료 계통의 인원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좀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원칙도 세우고 조직도 구성을 했어요. 이런 그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폭발적인 정말 다양한 그런 사업 내용을 세웠어요.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하자. 매스컴의 자살보도 공포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하자. 우울증 예방하자. 자살 위험과 조기 발견과 치료하자. 교육 훈련하자. 다양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정리를 해나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평가하자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의 의의라고 한다면 그래도 국가 주도로 자살 예방 대책이 처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민간이나 정신보건센터 영역에서 수행해오던 자살 예방 사업을 범투처로 확대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정부와 민간이 자살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전개해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주는, 그때 당시는 자살은 개인 문제니까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만 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생명의 전화가 생명사랑 마라톤 대회를 2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2006년부터 생명사랑 반길 걷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한 거죠. 네, 그리고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생명 존중을 위한 국민 수직 제도라고 홍보하고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을 홍보하고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전문가에 의한 인터넷 상담, 그 자살 예방의 날을 2004년부터 실시를 해서 평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제1회 자살 예방의 날 평창장을 맡은 사람이 저는 첫 번째 2004년도에. 네, 이런 그 의의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목표 관리를 못했습니다. 더 오히려 자살률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주로 이제 자살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근데 정신보건 영역에 너무 중점을 두고요. 민간 단체 역할은 니들이 그냥 하는 거고, 니들이 좋아서 하는 거고,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이 없었고, 이게 그 민관 협치라고 하는 말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버넌스가 아니죠. 그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생명의 전화의 역할 분담을 계획해놓고 이를 지원하지 못했고요. 생명존중 운동본부를 구성만 해놓고 활용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국가는 이제 예산을 세우면 그게 사업이고요. 국가가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산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산이 5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이거는 방송 홍보용으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혀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용하는 국가 전력을 그냥 뒷대성한 차원에서 끝나버리고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목표 관리에 실패했다. 그래서 2008년도에 2차 자살예방 종합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는 조금 낮았어요. 이런 비판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많이 낮아가지고 자살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공동체를 구현하자 해서 자살 5년간 평균 자살률을
23.6명으로 2013년까지 20명 미만으로 감소시키자 이걸 목표로 세우고 또 시작을 한 거예요. 또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좀 민간 주도의 내실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 부처가 다 들어왔습니다. 복지부, 환경부, 농림축산부, 뭐 다양한 부처들이 다 여기 이제 하고 이게 계속 비판이 들어가니까 전 부처가 이렇게 다 자살 예방의 역할 분담하고 10대 과제 29개 세부 과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의의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한 결과에 그래서 전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정신보건 분야와 사회환경적 접근, 그러니까 너무 정신보건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분야와 같이 참여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대책 마련의 방향이 세워졌고요. 자살 예방 및 생명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됐고요. 법에 의해서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개소가 됐고요. 이때 자살예방 대책위원장으로 강지원 변호사가 이제 활동하면서 법률 통과가 이렇게 급물살을 좀 했어요. 그분이 자기는 얼굴이 명함이다 해가지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막 들어가가지고 이거 통과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건 여야 이견이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자살예방법이 통과된 게 하나의 큰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목표 달성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증가됐고요. 이게 사회경제적 비용에 비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살 예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의 이 마인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수많은 예산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민간의 위탁을, 한국자살예방 민간 위탁을 줬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관할하지 자살예방 협회가 관할하지 못하게 하니까 갈등이 상존했고요. 민간협력, 사회환경 측면을 지향했으나 저희 민간단체 입장에서 보면 다 국가 주도로 했지 민간은 약간 자기들이 하는데 이렇게 참여하는 뭐라고 할까 유럽들로 그런 쪽에 이제 치우쳐 있는 거죠. 그 컨트롤 타워도 없었고 이렇게 많은 문서가 있지만 이걸 하나는 헤드쿼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앙, 광역, 지자체, 이제 기초, 민간단체에 이어지는 하나의 자살 예방 전달 체계도 구축되지 못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끝났는데 2016년도까지 제3차 대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자살 예방법까지 통과시켰는데 왜 이것을 발표하지 못하느냐 항의를 했어요. 근데 2016년도에 자살 예방 종합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환경도 조성하고 맞춤형 자살 예방 전략도 세우고 자살 예방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회경제적 비용이 6조 5천억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왔습니다. 자살로 인해서 들어가는 사회경제적 비용 6조 5천억 원에 해당된다. 이런 통계들이 막 뒷받침이 됐어요. 자살 그냥 무조건 예방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도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라고 그런 시도를 한 거죠. 심리부검도 했어요. 그리고 자살 수단이라든가 농약으로 인한 자살이 감소되고 가스 중독에 의한 자살은 증가되고 그리고 정신건강 및 음주 문제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던 심리부검 결과도 발표됩니다. 이런 다양한 그런 노력들을 해서 기초자료를 축적해가지고 이것을 자살 예방을 해야 된다는 근거로 제시하면서 예산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성과 지표로 목표도 세웠어요. 언론의 자살 보도 공고 기준도 준수율도 30%로 향상시키자. 가스 중독, 자살 사망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 20%를 감소시키자. 생애 주기별로 10대, 20대 각 연령별로 자살률 10만 명당 자살률도 감소시키자.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례 관리 동의율 이것도 높이자. 전 국민 5%에게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하자. 그래서 250만 명에게 자살 예방 교육을 하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제 전개를 했는데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요.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시행하기 전에 1년 있다가 굉장히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이런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또다시 3차는 거의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이거를 보완해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지금 30분이 됐는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역대 정부 최초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책 지시를 했고요. 지난해 1월달에 국민 생명 존중 3대 생명 존중 생명 지키기 3대 추진 원칙 해가지고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대통령께서 나서시니까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3차 자살 예방 종합 대책을 보완해서 이제 지난해 1월 23일 날 2022년까지 17명으로 감소시키자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정책과를 신설하는, 그러니까 해당 부서를 이렇게 설립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자살 예방 지난해 5월 10일 날은 생명 존중 정책 민간 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 협력에 민이 중심이 되고 강하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런 그동안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여론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사실 그 민간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6개 정부 부처가 들어왔고요. 종교계, 재계, 노동계, 언론계, 전문가단체, 참가단체 38개 포함해서 44개의 정부 부처와 그런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가 만들어서 44개 민간 협의회가 됐어요. 이제 5월 10일 날 발족됐고 저희 생명의 전화가 운영지원단이 됐습니다. 이 협의를 운영하는 운영지원단이 되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또 책임을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왔고요. 그래서 이 협의가 지난해는 어떻게 민간 협력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전체 기관들을 이제 저희가 다 방문을 해봤습니다. 인프라가 굉장히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종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언론들 다양한 역할들을 앞으로 이 민간 협회가 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이런 그동안의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려서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 예방의 과제와 전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살 예방 전달 체계,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국무총리 산하에서 자살 예방 대책위원회가 구축이 됐어요. 또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정책과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달 체계가 전부 잘 확립이 돼서 이게 지금까지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서로 연계하고 같이 연대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런 전달 체계가 돼서 민간의 노력들이 하게 되죠. 어떻게 협력을 체계 안에 들어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항상 우리나라 가장 잘 안 되는 이유가 민간에 대한 신뢰를 못해. 다 이제 본인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사실 검토하고 해야 돼요. 민간이 참여하지 못하면 힘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는 참고로 자살 예방 예산이 7,300억, 8,000억 정도. 그러니까 민간 기관 554개 민간 단체를 다 지원해요. 일본 생명의 전화도 1억 엔을 정부에서 지원해요. 1억 엔. 요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정부가 하면서 오히려 민간 노동의 역할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말아야 어느 아다치구에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가집니다.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고요. 이런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게 필요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자살 예방이 자살 고위험자들 이렇게 만약에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 암을 제거하는 수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가 건강해 자살 예방 운동은 공동체 운동이에요.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각 지역마다 그 중심에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모니터링도 좀 하고요. 이런 문화조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 민간협의회가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종교와 언론의 생명적인 문화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해내는 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 도움을 주는 문화,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잘 찾아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있습니다.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하는 큰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보호 요인을 증대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방금 예를 드린 겁니다.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보호 요인을 증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책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만 신경을 썼어요. 근데 사실 보호 요인을 증대시키는 역할이 더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은 이런 다양한 자살 수단이라든가 미디어가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한다거나 사회적으로 이런 오명들이 크다거나 사회적 지지 안전망이 이제 약간 자살 시도자나 정신질환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호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관계를 좋게 만들고 또 이제 종교와 문화적 신념, 종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속감과 응집력, 여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사회적 지지, 삶의 의미를 주고 생명적인 문화를 조성하는데 종교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다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처 전략들, 행복한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목회 포럼에서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참고적으로 우리 자살 예방 운동의 민간 협의회에서 자살 예방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대 정단 여기에 발간해서 왜 자살 예방을 어떻게 자살 인자를 도울 것인가, 자살 사후 예방은 자살 유족들 사후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 설교 문과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단 각 종교 교단 제가 기회를 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슬라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을 다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이어서 우리 이재성 사관님, 우리 생명사고 목회 포럼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실제로 세분에서 복원 사업 능력이 아주 탁월한 유경험자이시고 오늘 첫 번째 논천에서 아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이후에 우리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작아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하니까 부담은 좀 들더래요. 이렇게 지금 논찬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 가셨나? 저는 우리 하상훈 원장님의 그 보고서를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굉장히 아주 도움이 많이 된 게 30년간 추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사회현상,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사회현상, 경제현상, 정치현상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러면 자살률 추이하고 굵직굵직한 사건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이 개인 문제에 대한 사회 문제에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의 문제로 인식되어져서 지금 이제 계속 국가에다 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민관이 협치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신 그런 부분이 이제 오늘까지의 그런 부분이 됐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국가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게 된 부분이 자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있어 왔죠.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게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그게 우리 생명의 전화가 76년에 시작이 되면서 그 동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동기로 인해서 생명의 전화 운동이 시작됐지만,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스테이블하게 그냥 자살이라고 하는 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졌었기 때문에 뭐 수면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IMF가 되면서 갑자기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처럼 충격을 빡 가하면서부터 자살률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 자살률이 과연 어떤 현상하고 같이 가느냐, 요게 이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가운데 박재건 위스콘신대 대학 교수가 주장했던 그 컬럼이 있더라고요. 자살을 위하면 국가가 죽어간다, 이런 내용의 컬럼인데 거기 내용을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97년 IMF 때 그때 갑자기 42%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다시 경기 침체가, 그리스발 경기 침체가 오면서 거기에 다시 56%, 2003년에 27%, 그래서 이제 갔고, 그 다음에 2007년부터 2011년에 그리스발 그 경제가 오면서 다시 56% 증가를 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서민부채, 실업률 증가, 항우울제 사용이 급증한, 그러니까 아까 우울증, 어떤 정신보건학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우리가 예방 뭐 이런 거에서 하는데, 그 예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방이 아까 얘기한 보호요인을 끌어당겨서, 그래서 우리 사회를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자살 예방을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경제 이 난과 이게 이제 맞물려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가나 우리 시민단체나 모두가 다 뒤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까도 1차 자살 예방협회 만든 것도 IMF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2003년에 다시 또 자살률이 등장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김광석, 그때 또 묘하게 또 김광석이라고 하는 유명 가수가 자살하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이은주, 계속 이제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쩌면, 그래서 저는 우리 화상 원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도 종교별 자살률 여기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왜냐면 제가 유명 크리스찬이 죽었다고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감히 얘기를 하면은 안 될 수도 있어서 그걸 제가 좀 계속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 자살률은. 근데 아무튼 사회에 그 유명 인사라고 표현할게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되죠.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뭐 자살 동호회라든가 이렇게 손쉽게 마음만 먹고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돼 있으니까 아까 위험 요인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살률이 같이 덩달아 올라갔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취 그 곡선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막 갖다 붙여봤어요. 사회현상들을 갖다 붙여보고 정치 이런 걸 갖다 붙여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어렵게 만들었어요. 젊은이들로부터 그런 것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0대 자살 그 요인이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그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 아노미라고 하죠. 아노미, 실은 아노미인데 그 아노미에 대한 국가적인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이런 조성하고 하는 그게 없었어요. 전부 다 정치판이었죠. 그래서 정치도 그 영향을 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그 곡선이 이루어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곡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난카이 대학이라고 타이완 난카이 대학에서 뭐 한 것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1928년부터 2013년까지 그 미국의 실직과 자살을 토대로 해서 난카이 대학, 타이완 난카이 대학이 발표한 논문이 있었답니다. 이게 경제 불황은 노령층의 자살률을 높이고 경제 성장 하락은 경제 활동 왕성한 15에서 54세 그룹의 자살률을 높인다. 그게 우리 도표 몇 번입니까? 이게 연령별 5대 사망원인 사망률 및 구속비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아주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현상하고 이런 걸 같이 묶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그런데 국가나 시민단체나 전부 다 뒤쫓아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자살률을 잡아나가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방협회 만들고 뭐 1차, 2차, 3차 다 했는데도 쫓아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상원 원장님이 계속 주장을 해서 민간협치하자. 그러니까 민은 따라잡으려고 하는,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민을 지금 참여시키는, 그래서 이제 민간협치기구로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민관 무슨 협의회를 만든 이런 부분이 이제 성과가 돼서 요게 이제 예방으로 가야 돼요. 따라가는, 그러니까 발생한 사람들을 처리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연구도 해서 다 아는 이런 부분을 이제 예방하는 보호 요인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겠다. 위험 요인은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그리고 정부가 위험 요인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보호 요인에 대한 부분은 민에서부터 우리가 앞서서 그래서 이제 그런 예방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률이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 리투아니아를 이 분석을 해놨어요. 왜 자살률이 리투아니아가 그가 뭐 맞느냐? 거기는 비가 많고 을씨년스러운 날씨, 그리고 공산주의에 익숙했던 국민이 자본주의에 대한 적응의 문제, 그리고 술 중독, 거기가 그 소련 연방이었다가 이제 해체된 그런 부분이나 이제 그런 술 중독, 빈곤 때문에 자살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개입이나 거기 민간단체가 뭐 교회 뭐 이런 데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졌던 그 나라가 이 리투아니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1위가 그리고 우리가 2위라고 하는, 우리는 OECD 국가에 경제 10위 국가였고 이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아노미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가야 된다. 지금 모든 세대 간의 갈등, 우리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모든 것이 갈등으로 인한 지금 아노미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정치가 그걸 이끌고 있죠. 보수와 진보가 이끌어가고 있고요. 전부 다 아노미로 있어서 공황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의 공황 시대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풀뿌리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 한상원 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민에서부터 그 운동이, 특별히 우리 교회로부터 운동이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나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정말 이런 일들을 시작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살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애써 회피해왔던, 무시해왔던 게 90년 초까지면 교회에서는 하루도 되지 않았어요.
산업혁명 후 기계화로 소외된 인간들 영국 교회, 특별히 구세군에서는 자살 예방부도 있었어요. 그 영국 국교에 있던 성공에서도 자살 예방부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가 축구 전도를 해요. 그때 당시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집집마다 카카오 방문하면서 도드려가지고 노크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리에 나앉아 있는 농촌에서 올라왔던 이런 실직 이런 사람들을 늘 만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그래서 자살 예방부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 상담은 그 전화로 이제 그걸 한 거는 이제 생명의 전화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오던 것이 이제 호주의 라이프라인 운동. 저는 라이프라인 운동이라고 감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라이프라인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질병에 대한 부분이 이게 아마 처음 대두가 되지 않았을까. 그때는 사회적 질병이라는 얘기는 안 했었죠. 근데 그 워커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게 해결해야 될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전환 라이프라인 운동이 시작이 돼서 오늘의 이제 생명의 전화가 또 76년에 우리 한국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풀뿌리로 지금 그 모소 대나무 얘기 아시죠? 모소 대나무 5년 동안은 암실험도 안 하고 바닥에서만 다 하고 있다가 5년이 딱 되고 나면 하루에 30cm 집자는 그래서 대나무가 마디 생장을 하면서 그걸 지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생명의 전화가 그 운동이 풀뿌리로 쫙 되어 있고, 이제 성장할 때 마디 성장을 하지 않으면 수수깡처럼 부러집니다. 마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마디 성장을 저는 이제 교회의 그 시민 운동이다, 풀뿌리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제가 여기 표 있었어요. 오늘의 시대를 자살 1위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피시기 위해서 생명의 전환운동, 우리 한국 땅에 있게 하신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멋지죠? 이 생명의 전화 회원들인가요? 이분들은 전부 다 다시 여기 다 오셔야 돼. 다시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라인 운동이 자살을 사회적 질병으로 보는 시각의 효시일 것이고, 생명의 전화가 시작된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자살을 죄악시하는 이유로 교회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가 되고 교회운동으로 승화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그 1차 운동 실패, 2차 운동 실패 계속 여기서 이렇게 저는 글로 봤지만 여기서 이제 발표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라이프라인이 풀뿌리로 막 이렇게 갈 때 같이 교회가 같이 그 일을 했었으면 달라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회한이 담긴 표정. 저는 이 글에서는 봤어요. 이 그림에서 그 1차도 실패, 2차도 실패, 3차도 4차도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실패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따라가면 실패입니다. 우리가 보호요인, 아까 지적하신 보호요인을 이제는 교회가 나서서 교회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도피성 제도가 있죠? 도피성 제도. 그게 뭐죠? 몰라. 제가 여러분들 평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게 부지불식 중에 살인을 한 자가 피하는 데잖아요, 그죠? 정말 이제 그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돼서 많이 가는데, 그렇게 돼 그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지역사회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도피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전엔 도피성이 이스라엘은 몇 군데 없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땅에는 몇 개죠? 교회가 8만 개인가요? 5만 개인가요? 5만여 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부터 일깨우고, 그러면서 아까 그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자꾸 그런 이제 오버랩이 자꾸 돼가지고 그림이 몇 번이냐면요. 자살은 우리 모두의 문제.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자살은 모두의 문제를 한번 보시면 피라미드형이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대칭으로 가시면 목회자 한 명이 저희들도 함께 하면
그러면 그 밑에 그 목회자가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밑에 있고요. 그 사람들이 또 밑에 가서 지역사회에서 영향 미치면 그만큼이 또 예방이 되겠죠. 그렇고 나면은 엄청난 수의 그런 것들이 되면 그게 바로 자살 예방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그런 운동도 좀 필요하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회적 질병 공론화되기 시작하는 IMF 체제 자살력 중에서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면서 베르테르 효과도 같이 나타나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조성돈 정재영 이분이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 이런 이제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옵니다. 자살은 사회적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자살 문제를 다루는 그런 책에서 이제 사회 현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사회적 관점에서 이제 제시를 한 책이죠. 아무튼 이렇게 자살을 사회적 질병 그리고 사회적 타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자살의 문제가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요, 국가의 문제라고 본다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노미가 이제 현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7년 4개 종단 사회의 자살 예방을 위한 포럼에서 안양 감리교회 이명택 목사라는 분이 생명을 살리는 개식회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기독교적 영성은 생명을 살리는 영성이다. 그리고 실천적인 영성이 되야 되는 이게 이제 실천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실천적인 게 아니라 교리화되고 그죠? 그렇게 되어서 교리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자살은 죄악이다. 이 교리로 계속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서 벗어나서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교리와 영성이 사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래서 자살이 죄가 아니냐는 문제는 교리나 윤리적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교리, 죽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성인데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다시 이제 스스로 자기로부터의 혁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천적인 목소리, 실천적 신앙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자살 5위에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그 도표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금 5대 이 중요하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중요한 이런 부분에 교회가 지금 뭐 암 이런 부분에서 가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 사회적 타살이요, 사회적 질병의 자살 예방에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2018년 교회는 여전히 자살에 냉담합니다. 2019년이 되죠 이제 자살은 사회적 질병이요, 사회적 타살이라는 교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2017년 4대 종단이 모인 한국사회의 자살 예방을 위한 포럼 거기 이제 4가지 실천 선언문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계획을 짜고 있어요. 종교계는 한국사회 자살 문제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느끼며 자살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죠. 종교계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함께함으로써 자살을 줄이고 생명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종교계는 자살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과 성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돌보며 협력할 것. 종교계는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정책과 함께하여 생명 존중 의식 증대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이렇게 4대 목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그 일을 받아서 이제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풀뿌리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도피성, 21세기의 그 도피성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살 예방으로 이어져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하상훈 원장님의 이 발표를 통해서 제가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살 예방 활동과 과제라고 하는 발제 중에 자살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내용,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류를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선진들은요 부르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행동으로 전환 요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이론이 아닌 믿음의 역사 실천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자살 예방 활동에 대한 고찰과 과제를 통해서 하늘에 쫙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 이거 대비해 보세요. 대비해 보시면 아주 재미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명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교회다워질 수 있는 한 뿌리가 자살 예방 사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일보를 뜬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발표해 주신 우리 하상원 원장님,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가지고 이제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를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